브로델은 세계 경제사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슌페터의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장기 주기와 창조적 파괴가 그렇습니다. 불균형하거나 불균형한 성장을 강조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의 중요한 통찰력 중 하나는 세계 경제의 경계가 변하고 있으며 종종 세계 경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방갈로프에서 오라클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인도의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많은 세계 지역은 아직도 정보기술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후진 지역을 위한 특별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많은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비하르와 인도의 동부 우타르프라데시, 마우리아 제국의 본거지이자 부처의 탄생지와 같이 번영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델은 자본주의의 기업가를 보는 방식에서 슌페터와 크게 다릅니다. 브루델에게 자본주의의 독점적 성격은 특권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요소입니다. 브루델은 일상적인 물질적 삶과 시장의 작동이 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반면 자본주의는 다른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다고 재차 언급합니다. 나아가 브루델은 자본주의가 그들이 운영하는 세계 경제의 정치적 엘리트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브루델의 세계 경제에 대한 견해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과 공유되지만 그들과 더 많은 유사점을 느끼는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와 맨커 올슨과 같은 신진 경제학자들과도 연결됩니다. 지난 500년 동안 세계 경제사를 언급하면서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의 고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 세계의 내부 구조와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브루델이 제시한 가장 흥미로운 개념은 제1권에서 소개하는 장기지속입니다. 이것은 다른 역사학자와 브로델을 구분짓는 가장 독특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인간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브로델은 우리의 삶이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대부분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함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이 전개되는 방식과 한계를 규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브루델이 이처럼 구조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 노력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보존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브루델이 그리는 세계가 완전히 무변화의 시공간은 아닙니다. 변화를 모르는 관성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 위에 활기차게 움직이는 경제와 자본주의를 함께 이해해야 그의 사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층의 층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2권이고 다시 여기에 시간의 요소를 집어넣어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해왔는가를 그린 것이 제3권입니다. 브루델이 거대한 세계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그려낸 구조는 뼈만 앙상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길어온 여러 이야기들로 흥미진진하게 짜여 있습니다. 브루델이 이야기한 우리의 삶은 여러 층위에 속해 이루어집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도 살고 장기적으로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문명의 성과를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이해하려는 브루델의 구조는 그토록 거대하고 복잡한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얽힌 서술들로 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장한 긴 호흡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짧은 호흡이 함께 존재하고 또 그런 층위들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런 여러 차원을 염두에 두고 인간과 사회를 거시적으로
총체성 속에서 이해해 보자는 것이 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989년 론도 캐머런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면서 대부분은 정확한 사실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지만 저자의 다소 독특한 해석의 탁월함은 대중 언론에 의해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인정하든 안 하든 브로델이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우 독특한 해석을 구축하고 종종 매우 상상력 있게 사용했다는 캐머런의 의견에는 확실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랜더스는 1998년 국가의 부와 빈곤, 일부 국가는 왜 그토록 부유할까라는 저서에서 1836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나단 로스차일드를 폐혈증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하지 못한 현대의학의 무능함에 대해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브루델은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에서 의학의 발전과 공중보건 관행을 근대 초기의 세계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랑드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 인구 통계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주제와 관련된 것은 브루델의 건강과 물질의 복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는 세계 경제에서 발생하는 큰 불평등을 보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적 및 공공재화 서비스 분배에서 불평등을 기록하고 특권 시스템을 과거와 현재 경제의 일부로 봅니다. 그는 더 공평한 세상을 원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의 주요 주제가 아닙니다. 베르낭 브로텔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Civilization and Capitalism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국적 매판 자본 기업의 대규모 합병, 에어버스와 보잉의 전쟁,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금지 조치가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브로델의 세계관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습니다. 비용이 감소할 때 선두가 되는 것이 중요성, 실천을 통한 학습, 시장 진입의 장벽을 제공하는 다른 규모 요인은 브로델이 묘사한 세계에서 생소하지 않습니다. 기업 독점은 오늘날 설악산 케이블 산업같이 정부 지원에 기반을 두었고 브로델이 묘사한 자본주의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유지하거나 정부 간섭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그 58번째 책 인문학 부분 28번째 책 베르낭 브로델이 1979년에 출간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